우리 앞에 펼쳐진 내일을 차마 상상할 수 없던 우리란 말 이젠 더 이상 멀지 않죠. 오랜 상처로 얼룩진 맘과 짙은 그리움에 지친 나날들 더는 고개 돌리지 않기로 해요. 우린 더 이상 멀지 않죠. 높고 높은 배 두 하늘 그대 고개 들어 앞을 보아요. 우리 앞에 펼쳐진 내일을 차마 상상할 수 없던 우리란 말 이젠 더 이상 멀지 않죠. 오랜 상처로 얼룩진 맘과 짙은 그리움에 지친 나날들 반갑습니다. 서구청장 서대석입니다. 오늘 우리 서구청 광장에서 광주 통일관 주관으로 북한 관련한 사진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약간 경색되어 있습니다. 물론 북미 관계 때문에 그럴 것일 수도 있지만 한때 남북 관계가 호전될 때는 금방 우리가 평양도 가고 백두산도 가고 그럴 줄로 알았습니다. 또 그렇게 되리라 기대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잠시 경색되어 있지만은 빠른 시간 내에 남북 관계가 개선돼서 통일이 앞당겨졌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고요. 오늘 이 북한 관련 사진과 자료들을 이렇게 전시하는 걸 보면서 북한 동포들에 대한 민족의 동질성도 회복하고 같이 또 공유도 하고 이러면서 언젠가는 하나가 되는 민족, 하나가 된 나라 안에서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우리 공직자들이 사진 전시회와 물품 전시회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남북 관계에 대해서 더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의 배경음악은 통일부 2019 노래 공모전의 최우수상으로 수상된 다르지 않죠라는 노래입니다. 노래처럼 북한 사람들의 사는 모습도 우리랑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하여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서구청 행정지원과 정광단입니다. 오늘 강연은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님을 초청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교류 협력 전망에 대하여 특강을 마련했는데요. 이번 특강은 코로나19로 현장에서 직접 강연을 들을 수 없는 시민분들을 위해 이곳 서구청에서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강연에 앞서 참석해 주신 대의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사람 중심 서구를 이끌고 계시는 서대석 서구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호남통일교육센터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계셨는데 잠시 자리를 비우신 것 같습니다. 정영재 광주통일관 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양호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서구협의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외에도 많은 내외빈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서대석 서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간 이익 행사를 할 때는 잘 버스를 타고 비행기까지 갔다 온 적이 있었고요. 사실 계획상으로는 작년에 바라산까지 평화통일절차를 하는 그런 행사를 기획했다가 무슨 아프리카 대지열병 때문에 취소하게 됐었습니다. 못 봤는데 그때 비행제 인간 띄기 행사를 할 때 우리의 꿈이 버스를 타고 아니면 기차를 타고 평양을 거쳐서 두산까지 가는 그런 꿈을 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을 때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김정광 위원장이 휴전선 판문점 있는 데서 껴안고 악수하고 두산까지 같이 가시고 그래서 그런 날이 금방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예의치 않게 남북관계가 많이 경색되어 가고 있고요. 그런 중에 김현철 장관님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남북관계가 크게 변화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또 한 개인의 영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쉬움이 많이 남으셨을 거고 그런 점에서 김현철 장관님을 오셨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2002년에 노무현 후보님 모시 선거운동을 할 때 그때 또 다른 인연으로 뵙게 됐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남북관계 문제랄지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타박한 기술을 갖고 계신 또 이제 학계에서뿐만이 아니고 현실에서 또 접하게 되셨으니까 훨씬 더 폭넓은 오늘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또 갑작스럽게 이제 미국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인해서 또 남북관계가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조금 바뀌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희망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김현철 장관님의 강연은 매우 의미 있는 강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들었으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사정이 그렇지 못합니다. 유튜브로 하고 있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유튜브로라도 강연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혹시 저걸로 쓰시고 저희가 이거 강사님 거 달아드려야 돼가지고 마이크 저걸로 쓰시면 돼요. 그럼 오늘 특강을 해주실 김현철 강사님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사님은 제16대 통일연구원 원장, 강사님 어느 분?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님 두 등으로 번째요? 활동하셨으며 2019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강사님세요? 통일부 장관님을 연임을 했습니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님으로 활동 중이신데요. 지금부터 김현철 교수님을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교류 협력 전망에 대해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광주 서구를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김현철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석 청장님하고는 정말 만난 지가 20여 년 돼가고 있습니다. 청장님 옛날부터 보면은 남북관계에 상당히 관심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던 기억이 새롭게 납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뜻깊은 행사를 열게 해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게 있나요?
예, 뭐 시간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50분 정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다들 힘드시죠? 예, 다들 힘듭니다. 뭐 조금만 내년 초까지 좀 버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한 1년을 거치면서 참 많은 게 바뀐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비대면 온라인 사회라는 것이 저희 뭐 학교도 지금은 강의도 비대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새롭게 변화된 것 같고요. 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자영업이라든가 이 경제의 공적 역할이라는 게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국가 간 이동의 제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시민들이 여행을 못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외교도 결국 이제 만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대체로 영상회의로 하지만은 그래도 외교라는 게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들도 많은 애로들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2021년 정세를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연하게도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에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렇게 정말 동계하계 동계올림픽이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2년씩 했던 것은 정말 우연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평화 정착에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진 거죠. 평창 동계올림픽은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대결 국면에서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어떤 기회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뭐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 과연 7월 달에 도쿄올림픽이 열릴 수 있을지도 지금은 장담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백신 보급이 좀 빨라지고 하면은 만약에 열릴 수가 있다라면은 북일 관계도 그렇고 한일 관계도 그렇고 또 이것이 징검다리가 돼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2022년까지 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안보 개념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통적 안보라고 그랬을 때는 무기, 병력이나 이게 군사력 중심이고 국가의 영토나 주권을 중시하고 서로를 적으로 보는 제로섬이지만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보면은 인간 안보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인간 안보라는 게 경제나 환경, 뭐 이런 사람의 생명, 그리고 이것은 한 국가만 잘한다고 해갖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초국가적인 문제고 또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이겨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북한은 공식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도 공식 환자가 없다라고 공식 보고를 하고 있고 WHO도 북한은 환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1월 24일부터 사실 초기부터 북한은 국가 비상방역 체계를 선포를 하고 굉장히 강한 방식으로 봉쇄와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말 정도 되면은 북한과 통하는 모든 교통, 항공, 철도, 해운 이거를 지금 다 끊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은 지금 감염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의학적 감시 대상자라는 표현을 써갖고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엄격한 격리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평양 종합병원을 10월 10일 날 목표로 해서 만들겠다 했는데 목표를 달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평양 종합병원의 의료 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건물은 아마 어느 정도 지었는데 의료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대체로 제재 면제를 밟아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잘 계획대로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제 비공식적인 통계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환자가 발생을 하고 또 사망자도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식적인 게 아니고 북한 이제 공식적인 발표하고 현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북한뿐만 아니고 우리도 그렇고 전 세계도 지금 공통적으로 경제와 방역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역을 강하게 하면은 경제가 또 어려워지고,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조금 풀면은 또 환자가 발생을 하고,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1년 동안 우리도 겪었고, 미국이라든가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겪었는데,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대체로 보면은 너무 엄격하게 방역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고기 잡으러 가는 어부들도 가지 마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생활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이 어려워지면은 조금 풀었다가 풀면은 또 방역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무역 통계를 보면은 2017년하고 2018년 돈이 하나가 확 떨어집니다. 왜 수출이 이렇게 거의 88% 이렇게 줄어들었냐 하면은, 이때가 바로 제재가 굉장히 강력해진 시점이죠. 그래서 2017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 유엔 안전보장이사 상임위에서 강력한 제재 3건이 채택이 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북한의 주력 수출 품목인 광물, 석탄, 철광석 이런 거 이제 금지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외화를 벌었던 노동자들, 러시아 벌목공들, 중국의 식당, 또 인가공, 중동에 나가 있는 건설 노동자 이런 거를 다 금지시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성공단이 중단되고 나서 북한하고 중국 사이에 의류 인가공 이런 걸 이제 많이 했는데, 그것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출이 정말 공 하나가 줄어들 정도로 2018년 통계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은 수입은 이게 수출이 줄어든 거하고 수입이 줄어든 거 비교하면은 수입은 크게 줄어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꼭 수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식자재라든가 건설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무역 적자죠. 무역 적자라는 거는 외화가 부족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했냐 하면은 방법 하나밖에 없죠. 관광. 2018년부터 이게 수출이 줄어든 외화를 어떻게 벌 것이냐. 관광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갖고 관광 정책을 집중적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광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숙소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제 관광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해야겠다. 그래서 원산 갈마지구, 또 양덕지구, 삼지연지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관광객이 이제 0명이 됐죠. 중국, 지금 얘기하는 관광객이라는 거는 거의 95%가 중국 관광객이죠. 그래서 중국 관광객이 다 중단이 됐고 관광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중단이 됐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에 며칠 전에 나온 뉴스를 보시면은 3, 4분기 북한의 대무역 통계는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다들 경제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북한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경제 어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시대가 여러 가지 그 선거 후유증이 있지만은 이제 1월 20일 날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가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쪽은 국무장관 후보가 내정이 됐고 토니 블링컨이라고 그리고 미국은 NSC 보좌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악관에서 총괄하는 분인데요. 제이크 설리번이라는 43세 정말 아주 역대 아마 NSC 보좌관 중에서는 가장 젊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엔 대사라든가 이제 조만간에 아마 국방부 장관 기타 여러 쭉 이렇게 인사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이제 지난 선거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 대응. 이제 트럼프 정부 시대에 코로나 대응 자체가 정치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많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지사가 공화당이냐, 주지사가 민주당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 코로나 대응 방역의 강도나 내용 자체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는 아마 집권 시작을 하게 되면은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도 높은 방역 정책을 할 것 같고요. 이민 정책은 이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외교 정책 분야는 물론 모든 외교라는 거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죠. 그렇지만 트럼프 정부 때는 이게 좀 너무 심했다. 그러니까 국제기구하고도 불화가 좀 컸어요. WTO에서 탈퇴한다든가, 파리 기후변화 협약, 전 세계가 다 참여를 했는데 탈퇴한다든가, 또 WHO하고도 불화를 겪는다든가, 유엔 기구들하고도 여러 가지 그 갈등을 많이 일으키면서 이 국제기구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제기구라는 게 대부분 회비로 운영이 되는데
그 회비 중에서는 뭐 미국이 회비를 많이 내죠. 그런데 뭐 탈퇴하고 이렇게 되면은 유엔기구나 국제기구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하는 거하고 동맹국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란 핵합의 복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때 외교 정책 분야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전략적 인내라는 게 기다리다 보면은 제재를 계속 강화하면은 상대방이 조금 더 협상에 양보를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풀자 하는 거였는데, 결국 전략적 인내 정책이라는 거는 실패를 한 거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됐고, 북핵 문제는 훨씬 더 어려워졌고, 그래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오바마 외교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바마 정부 시기에 외교 분야에서 이란 핵합의라든가 또 쿠바와의 수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란 핵합의라는 것이 트럼프 정부 들어서자마자 저걸 파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란 핵 합의를 다시 복원을 시키겠다 하는 입장이고, 지금 이제 국무부 장관 내정자로 된 토니 블링컨이나 또는 제이크 설리번 NS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 바로 이란 핵 합의의 주역들입니다. 이란 핵 합의를 추진했던, 담당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좀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뭐 이란하고 북한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핵 문제, 핵 개발의 어떤 수준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뭐 그거를 그대로 적응하기에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협상을 해본 사람들이다. 협상이라는 거는 주고받는 거잖아요. 줄 거는 주고 받을 거는 받고, 그렇게 해야지 합의가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란 핵 합의를 했을 때 미국 내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비판들도 많았지만은 그런 합의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들 보면은 서로가 원하는 것을 주고받으면서 합의를 했던 경험들이라는 게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외교팀의 성격을 합리적 실용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협상을 할 때 이 합리적 실용주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어려운 협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걸 주고받는 이거를 어떻게 잘 해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해법이 어렵지만은 찾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 이제 환경 분야가 아마 이번 대선에서는 정책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는 즉각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다시 복귀를 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염 유발 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하고, 신재생 에너지나 환경 관련돼서는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도 좀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한반도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동맹국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죠. 부담스러운 측면은 결국 이게 중국에 대한 봉쇄나 억지나 뭐 이런 걸 할 때 동맹국가의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또 미중 간에 끼어 있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잘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거는 동맹국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는 동맹국의 입장을 존중하고 고려하고 그것을 잘 들어보고 합의를 추구하면서 해나가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 직전에 바이든 후보 자격으로 우리 연합뉴스에 기고를 했어요. 우리 언론사에 왜 기고를 했냐면은 그 대선 국면에서 아시아계의 지지 이게 이제 좀 중요해지면서 몇 개 국가들한테는 그 대통령 후보자가 직접 그 기명으로 기고를 했는데 그 기고문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동맹국을 존중하겠다. 동맹국과 협력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하면서 이제 든 게 바로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겁니다. 이렇게 방위비 분담금 이런 걸로 동맹국을 괴롭히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고문에서 한 가지 또 눈에 띄는 거는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들이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을 만날 수 있게 허용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북한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을 해놓고 이제 접촉을 못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분야에서는 풀겠다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보면은 탑다운이냐 보tom업이냐 탑다운이라는 거는 정상회담을 해갖고 결정을 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우리가 하향식이라고 그러죠. 보통합이라는 거는 실무 차원의 협상을 충분히 해서 합의를 해갖고 다 합의가 되면은 정상회담하는 상향식이라고 부릅니다. 트럼프 시대는 주로 탑다운 방식이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협상이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안 됩니다. 이게 두 개가 다 어울려야죠. 정상 간의 이제 북미 관계 같은 경우에는 불신이 깊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상 간에 서신을 교환한다든가 또 만난다든가 이렇게 해갖고 신뢰를 찾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합의를 이행할 때는 반드시 실무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걸 전진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실무협의를 중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얘기는 탑다운 방식을 안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실무적으로 조율을 하면서 또 필요하다면은 정상 간의 그런 신뢰 증진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분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미국이 선거가 끝났지만은 코로나 대응도 있고 또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인종 간의 갈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습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겠죠. 그렇지만 외교적인 문제의 우선순위에서도 이란 핵합의 같은 게 이제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핵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이제 방향을 잡아 나갈 텐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미 간의 또 긴밀한 협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갈 때 큰 기둥으로 치면은 세 개의 기둥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요하죠. 왜냐? 결국 경제공동체, 경제협력을 하려면은 제재가 완화돼야 되잖아요. 제재, 아까 2017년에 그렇게 강력한 제재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극히 제한적이죠. 근데 좀 큰 틀에서의 제재를 완화하려면은 그게 비핵화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큰 틀에서의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게 핵 문제를 해결할 때 상응조치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상응조치다. 왜냐하면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의 그 평화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비핵화 프로세스라는 게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CTR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은 1990년대에 소련하고 자유주의권이 붕괴가 됐을 때 그 소련에 소속돼 있었던 국가들의 핵무기를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우크라이나라든가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여기에.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사실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당시에 외교위원회에 근무를 할 때 상원에 여기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무기에 종사하는 원자력 공학자라든가 군인이라든가 그 단지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자. 그래서 그 지역을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주고 직업전원 교육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갖고 일종의 핵 보유 국가에서 비핵화 국가로 넘어가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미국의 예산으로 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CTR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한국식으로 정서에 맞게, 실정에 맞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제가 이 사진을 왜 이렇게 띄워놨냐면은 영국 프리미어 축구 다 보시죠? 네. 여러분 이게 축구를 보시면은 11월 달이 되면은 모든 선수는 이걸 달고 뜁니다. 선수뿐만 아니고 감독들도 다 이거를 붙여요. 그죠? 이게 뭐냐면은
양귀비 꽃입니다. 도대체 왜 영국의 축구선수, 감독, 정치인, 언론인 할 것 없이 공개적으로 등장하는 공인들 같은 경우는 다 한 달 동안 저거를 붙이고 다니는데, 저게 뭐냐면은 영국의 현충일이 11월 11일입니다. 11월 11일이 무슨 날이냐면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날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1918년 11월 11일 11시에 끝났습니다. 그때 이제 사인을 했죠. 그래서 현충일이 11월 11일이기 때문에 11월 한 달 동안은 그 1차 세계대전의 전쟁터에 가장 많이 피었던 꽃, 그게 바로 양귀비 꽃입니다. 그래서 양귀비 꽃을 달고 이게 우리가 종전이라는 게 전쟁이 끝났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는 다른 게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말아야겠다 하는 다짐을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걸 달고 뛸 때 종전을 기억하는 방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사실은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서 아니 남북관계가 이렇게 악화되는데 무슨 종전선언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 많이 들으셨죠? 아마 여기 계신 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70년입니다. 그것도 종전도 아니고 휴전 상태로, 휴전이라는 거는 종전하고 다르잖아요. 휴전이라는 거는 전쟁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정말 많은 전쟁의 사례들을 보면은 휴전 상태로 끝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승자가 있거나 아니면은 중재자가 있어서 유엔이 개입한다든가 해갖고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이 대체적인데, 한국전쟁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휴전 상태로 전투가 중단이 돼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휴전 체제에서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종전선언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핵화 프로세스라든가 또 그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같이 연결해서 풀어나갈 문제죠. 왜냐하면은 종전선언이라는 거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찬성해야 되고 북한도 찬성해야 되고, 미국은 종전선언이라는 게 좀 비핵화 문제하고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북한은 종전선언은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선언이 아니고 실질적인 좀 조치가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종전선언을 하려면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북핵 협상을 다시 시작을 하면서 같이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니 왜 핵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종전선언을 추진하느냐,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당연히 추진을 하려면은 그와 연결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말씀하신 취지가 있죠. 아니 전쟁이 일어난 70년이 되는 해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평화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걸 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현재의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가져야 될 역사적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성과 또 현재에 갖는 의미, 이걸 같이 좀 보면은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거는 크게 보면은
법적인 평화와 사실상의 평화가 있습니다. 법적인 평화라는 것은 물론 종전선언은 정책선언이고 평화협정은 조약에 준하는 것이고, 근데 이거는 약속이죠. 중요한 거는 약속만 한다고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결국 약속을 이행해야죠. 현실에서. 그게 이제 사실상의 평화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군사 분야의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군사 분야만 갖고 되겠습니까? 정치, 외교, 경제, 포괄적인 분야에서의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법적인 평화를 또 뒷받침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가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 회담이 실패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불신이 좀 쌓여있는 상태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접촉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요.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코로나19를 매개로 인간 안보 분야의 협력부터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걸 통해 갖고 평화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전통적인 안보 위협까지 해소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 안보 분야의 원칙은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하고 있어요. 일방적 지원보다는 상호협력, 일회성보다는 지속성, 정부만 할 게 아니라 지자체하고 민간이 같이 한다 하는 원칙을 갖고 있고, 공동대응 체계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남북 간이 협력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습니다. 신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다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신약의 원료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하는 게 우리 제약업계 과제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뭐 토종식물이라든가 뭐 야생화라든가 이런 게 북쪽에 남쪽보다는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를 하게 되면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 서로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과 북한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자연 이런 게 이제 결합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적경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산불이 나면은 이게 다 뭐 산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소방 헬기가 떠서 북쪽의 산불도 꺼야지 남쪽도 꺼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늘 불안하죠. 남쪽만 끄고 북쪽은 불이 계속 타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그 산불이나 홍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산림병해충, 여기 이제 광주는 남쪽이라서 별로 실감을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소나무 재선충부터 시작해갖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고,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라리아 약을 북한에 줬을 때, 안 줬을 때 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숫자가 달라집니다. 모기가 뭐 철조망에 가둬놓은 맡겨서 못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결이 돼 있다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입니다. 벌써 1년 반 됐어요. 남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까먹었어요. 근데 지금 적경 지역은 비상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서쪽에서 시작돼서 김포부터 시작해서 강화, 김포 해갖고 동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기 인제까지 갔습니다. 근데 강원도는 지금 비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설악산까지 가게 되면은 산맥을 통해서 남하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남하라는 게 멧돼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비상이 걸려갖고 제가 한 2, 3주 전에 갔더니 지금 사냥꾼을 대규모로 지금 고용을 해갖고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비무장지대 전체에 대한 공동 방역과 멧돼지에 대한 그 포획이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남측 쪽만 우리 군도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접경 지역에서는 남북 공동 대응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걸 떠나서 코로나도 그렇고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그렇고 남북 간이 공동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여전히 중식시킬 수가 없다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접경협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한강하구도 한강하구라는 게 다 이렇게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김포라든가 파주라든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한강하구도 남북한이 서로 협의를 해야만 환경적으로 보존할 때는 보존하고 또 교통이나 접촉을 할 수 있는 데는 또 다리를 놓든가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류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우리가 결국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평화 경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건데 평화 경제라는 게 우리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가장 대표적으로 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독일과 프랑스 접경 지역에 있는 그 루르 지방의 전쟁 물자에서 가장 중요한 석탄과 철강을 공동 소유하고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1951년에 저런 걸 이제 만들어 갖고 결국 저것이 EU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이고요. 철도 분야는 우리가 2018년에 사실은 1차적인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서울역에서 특별 열차를 편성을 해서 그 열차에 철도 관련된 연구원들을 태우고 휴전선을 넘어서 첫 번째 여기 반문역인데요. 그 반문역에서 북한의 기관차로 갈아타고 그래서 시리즈까지 갔다가 또 이쪽 동쪽도 끝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이게 교량이나 터널이나 이것을 어느 정도 손을 봐야겠다 하는 기초적인 이제 계획은 이제 세워놨죠.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밀조사가 필요합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맞게 해야 되고요. 이제 동해 북부선 사실은 러시아의 오래된 수건 사업이죠. 가장 빠르게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동해 남부선은 기차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포항까지. 동해 중부선은 포항에서 삼척까지는 지금 건설 중이에요. 근데 강릉에서 저 위에는 기차가 없어요. 철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예비 타당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문제가 됐는데 이 예비 타당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남북 협력 사업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 고향이 여기거든요. 그래갖고 남북 협력 사업 도장을 찍었습니다. 네. 이게 강원도의 수건 사업이지만은 결국에는 대륙 횡단철도 특히 이제 경부 쪽이라는 게 워낙 우리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화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동해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착공하면은 한 5, 6년 정도 되면은 동해선이 다 완공되는 DMZ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뭐 평화의 길 사업부터 했는데, 평화의 길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중단이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겹쳐지면서 지금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정말 안타깝죠.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다 고령이시다 보니까 사망하시는 분들의 숫자와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저도 이제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 당사자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상봉을 언제 하겠냐. 지금 우리가 이제 상봉이라는 거는 1년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4번. 그리고 한 번 할 때 100가족 정도입니다. 왜냐하면은 70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 생존자 생사 확인하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3개월, 최소한 3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산가족 분들이 이제 죽기 전에 고향 땅이라도 한번 다녀오고 싶다. 가까운 곳이라도. 그래서 이제 그 개별 관광을 일단은 이산가족 중심으로 시작을 해보자 하는 이제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코로나 상황이 이제 극복이 되면은 다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강산도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인데요. 그래도 금강산은 이제 관광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의 장소이기도 하고 또 사회문화교류의 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코로나 상황이 이제 극복이 되면은 좀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보시면은 이제 저도 지역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은 이 기대감이 커요. 예, 왜냐하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또 2018년에 정말 남북 관계가 좋았던 그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뭔가 좀 해결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는데 이게 생각대로 이제 되지 못하는 변수들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하시고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뭐 그런 기대와 또 요구 이런 게 많은데, 안타깝게도 또 코로나 상황도 극복을 해야 되고 이제 이 좌초한 협상을 어떻게 다시 궤도로 안착을 시킬 거냐. 이 궤도로 안착이 돼야지 평화체제 문제라든가 경제제재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묶어갖고 추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뭐 한정돼 있지만은 하여튼 뭐 의지를 갖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 다들 이렇게 지혜를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이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또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그러면은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이런 구청에서는 질문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 딱 맞춰갖고 네, 끝냈습니다. 네,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익한 강연을 해주신 김현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맛있었습니다.